1941년 6월 아돌프 히틀러는 적과 자신의 장교 모두를 당황하게 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전쟁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들에게 1939년 이래 독일의 가장 귀중한 동맹국 중 하나인 소련을 침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불필요한 전선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군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끊임없는 추위, 붉은 군대의 막대한 병력, 침략제 즉시 맞서 무장한 소련 국민의 용감함은 독일의 러시아 침공을 방해한 요인 중 일부였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운 시베리아 겨울에 싸우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적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독일군을 찾아낸 잔혹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부 전선이 2차 세계 대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투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히틀러의 오만함인가 아니면 군사적 천재성인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아돌프 히틀러의 강력한 군대는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은 이제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940년에 추축국에 가담했고, 루프트바페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은 영국 국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게다가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은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알려진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10년간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년도차에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조약을 깨고 군대를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잔혹한 살인 중 하나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크레타에 대한 성공적인 공수침공은 독일군에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동맹국이 서쪽 국경을 보호하고 영국이 그 순간에 성공적인 방역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는 진주만 공격 이전이었고, 미국은 유럽의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참여할 의향이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크레타 침공 후 몇 주 만에 1941년 6월 22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무기 충돌이었습니다. 독일은 3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모았는데, 이는 소련 인구를 정복하고 히틀러가 유럽 대부분과 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전쟁 후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히틀러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은 프랑스와 영국이 패배한 후에야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완전히 격파한 반면 영국은 여전히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이 그 정확한 순간에 그렇게 무의미한 공격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그들이 동부 전선의 어려움을 엄청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발생한 7천만에서 8,500만 명의 사망자 중 4천만 명이 동부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물론 1941년 봄에는 아무도 그러한 사망자 수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히틀러는 이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서두르기 위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진력이었습니다. 독일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요제프 괴벨스가 지휘한 흠잡을 데 없는 선전 기계와 결합되어 군대의 사기에 취하게 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군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고, 여성과 나머지 국민의 환호 속에 승리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중해의 크레타와 북해의 덴마크와 같은 주요 전략적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반면에 붉은 군대는 일련의 패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동맹국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심장을 향한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은 1911일 동안 핀란드에서 거의 4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이는 겨울 전쟁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소련군을 막았고,
궁극적으로는 붉은 군대의 엄청난 병력에 압도당했지만 핀란드에게는 큰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이 비참한 작전 이후 독일은 소련이 가장 약해졌다고 결정했습니다. 둘째, 역사광이었고 1차 세계대전을 치른 히틀러는 러시아의 겨울철 혹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면 레닌그라드와 스탈린그라드가 작전 첫 주에 함락되고 스탈린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평화 조약에 서명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최근 발칸 반도와 스칸디나비아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덕분에 독일의 병력, 무기, 차량의 상당 부분이 소련 국경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 바르바로사 작전의 물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히틀러에게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시켰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러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련이 프랑스와 저지대 국가들보다 10배 이상 크고 독일은 히틀러가 서부를 공격했을 때보다 약간 더 큰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승리의 선봉을 맡았던 독일 정예부대인 상당한 판처 병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독일군은 도보와 기마로 러시아로 진군했습니다. 차이점은 바르바로사 작전의 공격 전선이 약 1200마일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목적은 바로 붉은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에 가득 차고 승리에 들뜬 군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침공은 또한 잔혹한 폭력으로 수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 따르면 동부 전역은 단순한 무기 경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관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독일군인 베어마우트의 참모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농장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소련 시민을 굶겨 죽이는 것을 의미했지만 나치 독일은 그것을 생존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허용할 만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소련의 지도부와 지식인도 몰살될 예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 3개월이 주어지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돌아가 영국을 완전히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부 전선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초토화 정책, 독일의 정영토로의 고통스러운 진군. 처음에는 500마일 길이의 전선을 따라 압도적인 병력이 전투 첫 2주 동안 소련 영토의 거대한 덩어리를 움푹 꺼냈고 독일군은 전진했고 위에서는 루프트바페가 적군의 공군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발트 3국은 북쪽에서 재빨리 함락되었고 중부에서는 구폴란드의 대부분이 쓸려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독일군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탈린은 깜짝 놀라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한 후 저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그는 전쟁 내각인 국방인민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음날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애국심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보안기관은 내무인민위원회 산하에 통합되어 패배주의와 탈주자를 더욱 엄중히 단속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7월 19일 히틀러는 북쪽의 레닌그라드와 남쪽의 우크라이나가 우선순위이며 현재 모스크바로 진군 중인 그의 유일한 2개의 판처 집단이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360마일 떨어진 스몰렌스크가 파괴되면 이 진군을 돕기 위해 파견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루프트바페의 수장인 헤르만 괴링으로부터 그 일을 할 폭격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수도는 루프트바페에 맡겨졌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500만 명의 병력을 적군에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소련군은 바르바로사의 개막 단계에서 끔찍하게 패배했지만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군의 징역은 철도망에 점점 더 의존했지만 소련은 다른 궤관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즉, 독일군은 기존 철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선로를 꼼꼼히 바꿔야 했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적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후퇴하면서 초토화 정책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공장, 다리, 농장, 인프라는 독일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해야 했습니다. 6월 24일 스탈린은 또한 대피위원회를 설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지휘해
소련 산업의 대부분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우랄로 이전되었습니다. 8월 초에 이미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엄청나게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진격하면서 탈취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보급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탈린과 대피위원회의 초토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최전선 지역에 파괴대대가 편성되어 의심스러운 사람을 즉시 처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파괴대대는 마을, 학교, 공공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적군과 소련 비밀경찰은 수천 명의 반소련 포로를 학살했습니다. 비밀경찰은 전쟁 포로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최전선에서 포로로 잡은 후 러시아 내륙의 전쟁 포로 수용소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송수단이 전쟁 수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비밀경찰은 포로들을 추운 러시아 대초원을 행진시켜 자원을 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부 벨라루스에서는 6만 명이 도보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련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9,800명 이상이 감옥에서 처형되었고 1,443명이 대피 과정에서 처형되었으며 59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했고 23명이 독일 폭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1,057명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포로들이 모두 독일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포로로 잡힌 정치범이었습니다. 소련은 포로로 잡힌 나치군을 모두 죽였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포로가 된 9만 명 중 겨우 5천 명만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전투는 전체 작전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이 학살을 이해하는 열쇠는 소련 당국이 독일 포로에 대한 잔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고 때로는 실제로 장려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파시스트 돼지들을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조국에 거의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전되면서 적군의 정치행정부는 적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로를 죽이는 관행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적군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군인과 장교를 잡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목을 졸라 죽인 포로가 총검으로 찔려 죽은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적군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힌 독일인을 살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정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장교들에게 최소한 죽은 나치에게서 빼앗은 무기와 개인 소지품을 목록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 잔혹함의 참혹한 표현. 8월 19일 독일군은 남부의 흑해 항구 키예프를 점령했습니다. 또 다른 대승이었지만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주요 노력을 모스크바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병력 재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빠른 승리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작전명 태풍이라는 코드명의 모스크바 전투는 침공이 시작된 지 3개월 반 후인 9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곧 거친 도로를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더 고장나거나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양의 연료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상자가 늘어났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수의 인력, 기계 및 예비 부품을 찾거나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웨르마크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작전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을 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느려지고 있었지만 10월에는 수도에서 불과 12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추가 방어선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거르기슈콥 장군은 대규모 병력을 증원하여 도시를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산업과 심지어 국가기록보관소가 동쪽의 우랄로 보내졌습니다. 독일군은 도시를 계속 포위했지만 비는 이제 눈으로 바뀌었고 기온이 극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은 이에 대비할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루프트바페에서만 누군가가 미리 생각하고 겨울옷을 주문했습니다. 군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독일군의 주요 진격 목표는 핀란드군의 도움을 받은 레닌그라드였다. 독일군은 포병과 폭격으로 레닌그라드를 먼지 속으로 파묻을 계획이었다. 굶주린 민간인들은 동쪽으로 추방되고 방어군은 파괴되고
그 도시는 폭파폭탄으로 파괴될 것이다. 자비는 없을 것이다. 독일군은 1941년 8월에 레닌그라드를 공격했습니다. 1941년의 그 다음 3개월 동안 40만 명의 도시 주민이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도시의 요새를 짓기 위해 노력했고 60만 명이 적군에 가담했습니다. 도시 전역에 노동자 대대와 심지어 학생 부대가 형성되어 도시를 방어할 준비를 하면서 참호를 파는 데 합류했습니다. 9월 7일 독일 제20 기계화사단이 슐리셀부르크시를 점령하여 레닌그라드로 가는 모든 육로를 차단했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로 가는 철도를 끊었고 핀란드의 지원을 받아 무르만스크로 가는 철도를 점령하여 2년 이상 지속될 포위 공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포위전은 역사상 가장 길고 파괴적인 포위전 중 하나가 되었고 지속 기간 동안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드는 포위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위전으로 인해 약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사실상 독일군이 저지른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로 가는 길이나 도시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포로를 잡지 않고 레닌그라드를 최종적으로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9월 9일 북부 집단군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1일 만에 도시에서 11km 7마일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킬로미터를 진군하는 것은 매우 느렸고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참을성을 잃은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공격하지 말고 굶겨서 항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정체 상태를 유지했고 수많은 소련군의 방역을 받았는데 특히 옐냐 공세에서 독일군은 침공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주요 전술적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 붉은 군대의 승리는 또한 소련군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히틀러는 중부 집단군과 모스크바로의 징역에 다시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3기 갑군과 4기 갑군에게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중단하고 중부 집단군이 모스크바를 공격하도록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련군은 많은 경우 레닌그라드에 친구와 가족이 있었지만 독일군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나치와 싸운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소련의 영웅 중 한 명은 붉은 군대의 크림반도 중위였던 에미르 리마노프입니다. 그는 독일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1941년 7월 20일에 임무를 수행하러 나치 군복을 입고 나치 지휘관인 척하며 부대를 점검했습니다. 부대원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리마노프에게 신분 증명서를 제시했지만 그는 중대 전체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독일군의 징역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위 장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소련군 분대를 보내 벽돌벽에 겨누어 포로들을 총살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했고 리마노프는 옐냐 공세에 참여한 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1년 8월 옐냐 전투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8월 11일 그는 대대를 이끌고 옐냐로 더 진군하여 그 지역의 서쪽 경사면에서 나치군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그의 대대는 나치군 200명을 사살했습니다. 더 동쪽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그들은 나치군에게서 전차 2대와 대전차포 4문을 노획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의 대대는 탄약이 매우 부족했고 식량도 바닥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4일 만에 그들은 포위망을 돌파했지만 리마노프는 1941년 9월 5일 전투의 열기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독일군을 죽였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람들의 고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42년 봄이 시작되기 전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7월까지 100만 톤 이상의 보급품이 최근 녹은 라도가 호수를 건너 도시로 운송되었고 5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대피했으며 31만 명의 군인과 많은 수의 총과 탄약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저항의 행위로 이 총과 소련 발틱 함대의 총이 8월 초에 독일 포병대를 침묵시켜 레닌그라드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업적은 레닌그라드 시의 이름을 딴
디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새로 작곡된 교향곡 7번을 이 도시에서 처음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콘서트를 듣기 위해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은 러시아 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근처에 독일 포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된 이 사건은 소련의 애국심에 중요한 화음을 울린 놀라운 선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은 1년 더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은 총 2년사 개월 3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약 6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적군은 300만 명의 사상자를 보고했으며 그중 50만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고 그중 많은 수가 대피 과정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도시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1444년 1월까지 레닌그라드와 볼호프 전선은 약 100만 명의 병력과 약 2만 2천 문의 총을 모았고 해안에는 발틱 함대가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공격은 1월 14일에 시작되어 곧 독일군을 밀어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떨어진 마지막 독일 포탄은 1월 23일에 떨어졌고 4일 후인 저녁 8시에 300개가 넘는 총이 승리의 경례를 쏘면서 도시 위의 하늘이 색색으로 물들었습니다. 881일 만에 레닌그라드의 끔찍한 포위 공격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적 붉은 군대의 여성들. 저녁 중에 독일군은 붉은 군대가 남성과 함께 싸우도록 많은 여성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는 당시의 모든 군대에서 예외적인 일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일부 독일 군인과 장교들에게는 여성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련은 성평등 측면에서 선구적인 국가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588연대로 알려진 여성만으로 구성된 야간 폭격 연대와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46 야간 폭격 항공연대로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이 무서운 여성 조종사 그룹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밤의 마녀들. 코바 소령이 자신의 지위와 소련 지도자 요시프 스탈린과의 개인적 접촉을 이용해 여성 전투 부대를 창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때 생겨났습니다. 전투는 여성을 군대에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고 평등보다는 실용성과 필요성에 더 기반을 두었습니다. 1941년 10월 8일 588연대를 포함한 3개의 여성 공군 부대를 배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라스코파가 창설하고 예브도키아 베르샨스카야 소령이 이끈 이 연대는 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588연대의 여성들은 대담한 공적으로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야간 폭격기의 공격 기술은 목표 근처에서 엔진을 공회전시키고 폭탄 투하 지점까지 활공하여 바람소리만 들리게 하여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공회전하는 비행기가 빗자루 소리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여 조종사들을 밤의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폭탄의 무게와 비행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1944년까지 낙하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임무는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나이트 위치스는 전체적으로 23,000회 이상의 출격을 했으며 적군에게 3,000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여성 80만 명 이상이 붉은 군대에 복무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한 여성 군인들은 특별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밤의 마녀들만이 대중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와 로자 샤니나와 같은 여성 저격수들은 여성이 전쟁에 참여한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총 2,484명의 소련 여성 저격수가 전쟁에 투입되었고 그들의 사살 기록은 최소 12,282건으로 추산됩니다. 처음에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을 때 수천 명의 여성이 자원하여 적군 사무실에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전장 경험이 없고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후 태도를 바꿔야 했고 싸우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적군 최고사령부는 여성이 징집되도록 허용했고 많은 수의 여성이 의료 및 보조부대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대대에도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은 소련군의 의료 서비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최전선 의사의 41%와 간호직원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은 특히 어려운 상황과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은 전투 손실수에서 보병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천 명의 여성이 소련 영웅의 지위를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 지역사회에서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약 600만 명의 소련 여성이 전쟁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그중 약 250만 명이 점령 나치에 대한 당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치는 여성 사형 집행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여성들은 저격 사격에서 뛰어났습니다. 이는 뛰어난 조준 능력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여성이 저격수로 훈련을 받아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소속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발각되지 않고 완벽한 사격을 기다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전직 유치원 교사인 타냐 바라지나는 벨라루스 전선에서 16명을 사살한 후 적진 뒤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20명을 더 사살했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동지들을 치료하던 중 덕아웃에 몰렸을 때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위치를 방어했습니다. 처음 3명의 독일군이 덕아웃으로 달려왔을 때 그녀는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더 많은 공격자가 다가오자 그녀는 추가 사격을 가했고 마지막 숨을 거두거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용감한 군인은 결국 더 이상 사용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격자들에게 던질 수류탄이 바닥난 후 그녀는 뒤에서 2명의 독일군이 덕아웃으로 들어와 수류탄을 던지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들어가기 전에 그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독일군은 그녀를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나온 후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끝없는 잔인함으로 군인들은 바람진화를 찔렀고 총검으로 훼손했고 그녀는 큰 소리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소총의 꽁초로 잔인하게 구타당했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때 독일군 중 한 명이 몇 인치의 강철을 뚫을 목적으로 한 대전차 소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녀는 근거리에서 죽었고 그녀의 머리와 몸은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대대의 나머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사실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파의 용기와 반나치 저항. 소련에 있어서 독일의 침공은 위대한 애국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러시아의 애국심 개념에 호소하는 것은 스탈린의 효과적인 책략이었지만 적군의 남녀들은 엄청난 수준의 잔혹함으로 인해 계속 싸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진군하는 군대 뒤에는 새로 탈환한 지역으로 돌진하여 독일군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특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또한 탈영병이나 다른 종류의 침해를 저지른 사람을 처리했습니다. 한 명의 신임 중위는 스탈링그라드에서 처형되었는데 그의 부하 중 몇몇이 그가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탈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들 스스로가 전진하기 위해 때때로 상당한 격려가 필요했지만 민간인들은 놀라운 수준의 조직력과 용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자마자 대부분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은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소련의 고위층이 이러한 자체 조직 애국자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게릴라식 작전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941년 6월 29일 정부는 스탈린이 주장했듯이 적에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적이 점령한 지역에 당파 부대를 설립하라는 첫 번째 지시를 지역 국가 및 당기관에 내렸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을 피해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독일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수많은 소련 민간인과 전직 군인들은 천사 343년 봄까지 특히 사악하고 점점 더 효과적인 도적무리 또는 당파가 되었는데, 때로는 소련 정보부가 소련 내부에서 조직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파들은 철도 노선과 도로를 폭파하고 호송대를 공격하고 가능한 모든 군대를 매복 공격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당파는 사군대가 되었고 이미 어려웠던 보급 임무를 독일군에게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파괴대대에 합류하여 스탈린의 초토화 정책을 준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이 없고 효율성이 낮았지만 1942년 봄에 소련의 당파운동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당파운동이 성장한 데에는 4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 문에서 적군이 성공적으로 방역한 영향이었습니다. 이는 친소련 및 반독일 시민들에게 전에는 무적으로 보였던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싸움은 패배한 대의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치 독일의 잔혹하고 살인적인 점령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착취적인 식량 및 노동력 조달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잔혹한 처우, 심지어 전체 인구의 몰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딸을 폭행하고 아들과 형제를 죽이고 시체를 공동 무덤에 던지는 독일인의 잔혹함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일부 인구 집단은 이제 온 힘을 다해 점령군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진행 중인 군사 위기 동안 소련 지도부는 당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앙지휘 구조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벨라루스 공산당 수장인 판텔레이몬 포노마렌코가 이끄는 당파 운동 중앙참모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참모부는 리더십, 조직적 일관성과 구조, 중요한 물류 및 훈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적군 탈영병과 탈출포로를 당파 대열에 투입하여 분견대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과 군사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소련 당파 운동에 많은 수로 기여했는데 주로 적군의 모집 사무소가 대개 여성들을 거부한 후 마침내 조국을 위해 싸울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가장 유명하고 영웅적인 당파에 속했다. 특히 아주 어린 여성들이 그렇다. 1941년 10월 모스크바 출신의 18세 고등학생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가 당파 부대에 자원했습니다. 다른 당파들과 함께 코스모데미안스카야는 남서쪽 나로포, 민스크로 진군하여 전선을 넘어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도로에 지뢰를 깔고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1941년 11월 27일 코스모데미안스카야는 독일 기병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페트리셰보 마을을 불태우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당파인 보리스 크라이노프와 바실리 클로브코프와 함께 마을의 세 채의 집에 불을 질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녀는 4번째 집을 불태우려고 혼자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후 코스모데미안스카야는 옷을 벗기고 구타당하고 신문을 받고 200대의 채찍질로 잔혹하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몸도 여러 군데 불에 타버렸지만 그녀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목에 집을 불태우는 자라는 문구가 적힌 판자를 걸고 마을 중심부로 행진했습니다. 그녀는 중앙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버려졌습니다. 코스모데미안스카야는 1942년 2월 16일 전쟁 중 소련의 영웅이 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콤모데미안스카야는 나이가 어렸지만 소련 영웅이 된 가장 어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예는 또 다른 용감한 저항군인 지나이다 포르트노바에게 돌아갑니다. 1942년 16세의 나이에 포르트노바는 벨라루스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양 에벤저스라는 지역 지하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이 점령한 벨라루스에서 소련 선전 전단지를 배포하고 소련 군인을 위해 무기를 수집하고 숨기고 독일군의 이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연장자들로부터 무기와 폭발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후 포트노바는 주유소, 지역발전소, 벽돌 공장에서 파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행위로 100명 이상의 독일군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943년 포트노바는 오볼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그녀는 그곳에 주둔한 나치 수비대를 위한 음식에 독을 넣었습니다. 즉시 용의자로 몰린 그녀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했고 나치들 앞에서 음식 중 일부를 먹어서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즉시 병에 걸리지 않자 그들은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포트노바는 그 후 심하게 구토했지만 결국 많은 양의 유청을 마신 후 독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자 독일군은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1월이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잡혔습니다. 그녀는 고리아니 마을에서 게슈타포 장교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무해한 소녀일 뿐이라고 확신한 장교는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포트노바는 수사관의 권총을 테이블에서 빼앗은 다음 그를 쏘아 죽였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들어온 2명의 독일군 병사도 그녀도 쏘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단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숲으로 달려갔고 강둑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포르트노바는 다시 잡혔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숲으로 쫓겨나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18세가 아니었습니다. 1958년 포르트노바는 사후 소련 영웅으로 추대되었고 민스크시에 그녀의 기념비가 있으며 일부 청년 개척 운동 부대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의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히틀러와 나치 지도부에 있어서 소련의 전쟁은 단순히 식량, 석유, 거주 공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념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소위 아리아인이 열등한 슬라브인과 싸우는 생존의 전투였습니다. 나치에게는 인종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소련 국민의 연합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스탈린의 지도부나 다른 소련 공동체에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명이 사망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스탈린을 직접 책임지고 나치 침략자를 환영했지만 일부는 웨르마크트에 흡수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야만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잡혀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소련 전쟁 포로들은 또한 서방연합군 전쟁 포로에 비해 끔찍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로 노예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폭력과 잔혹함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히틀러가 처음에 소련을 침공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은 전략적 관점에서 수익성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나치가 러시아인을 멸시하고 엄청난 경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관리들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잔혹함을 조장했습니다. 히틀러는 국제법에 대한 선택적 해석에 따라 소련이 제네바와 헤이그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우 범죄로 간주될 대부분의 폭력 행위가 소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힌 소련 정치 장교는 전쟁 포로가 아니므로 즉시 총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독일 고위사령부에서 직접 내린 또 다른 명령은 독일 군인이 민간인이나 포로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조치는 선택사항이며 부대 사령관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고위 독일 사령관은 이러한 명령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상관에게 항의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이를 수행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에 널리 퍼져 있던 나치 이념이 이런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군대의 군인들이 자연스러운 살인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거나 악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처럼 많은 웨르마크트 군인들은 소련 국민을 멍청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아인간으로 여겼습니다. 동부전선의 전쟁 공포는 이러한 태도를 강화했고 당연히 잔혹 행위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독일의 태도는 소련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와 살인이 널리 퍼진 사례를 낳았고, 이는 다시 잠재적 동맹을 소외시키고 광범위한 저항을 촉발했으며 똑같이 잔혹한 당파 저항의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대량 학살 정책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부 지역의 공포를 심화시켰지만, 히틀러가 아인간 이하로 여겼던 비유대인 슬라브계 인구에 대한 독일의 잔혹 행위의 발생을 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약 300만 명의 러시아인, 벨로루시인, 우크라이나인이 독일에서 노예가 되었고 종종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330만 명의 소련 전쟁포로가 독일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굶주림, 질병, 노출로 사망했는데, 이는 포로로 잡힌 적군 병사의 총수의 약 58%에 해당합니다. 식량과 원자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려는 독일의 공식 정책은 종종 점령지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소련 협력자들조차도 점령자들에게 충성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당파적 위협이 파국적인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격렬한 당파 간의 투쟁으로 양측의 잔혹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독일이 벌인 전쟁의 마지막 2년은 소련과 동유럽 주민들에 대한 잔혹함이 증가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기가 위기를 거듭하면서 폭력은 웨르마흐트 구성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인식되어 수만 명이 처형되었다. 결국 전쟁이 동프로이센에 도달하자 독일 민간인들조차 군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따라서 군대의 극심한 폭력도 받게 되었다. 동부전선에서 수년간 군대가 잔혹하게 처형되었고, 국가사회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감상주의나 연민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동부전선에서 폭력이 지배함에 따라 전쟁의 인적 비용이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나치는 항상 이를 필요한 것으로 여겼고 군대 내에서 정당화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개념은 승리를 위해 또는 패배를 피하기 위해 사상자 명단이 너무 높지 않은 국가사회주의의 절대적인 전쟁 목표를 반영한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엄청난 속도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어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군대의 손실 중 절반 이상인 300만 명이 전쟁 마지막 18개월 동안에 희생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양측의 사상자와 민간인 사망자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선동한 인종적 증오로 인해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오가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941년 봄에 소련을 공격하는 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반전으로 이어졌고 히틀러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1941년 5월 프랑스가 패배하고 유럽 대부분이 정복되자 나치에게는 단 한 명의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년 후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고 히틀러는 소련이 동맹에서 적대국으로 전락한 지금 두 전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전쟁을 바꾼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대학살 중 일부가 이 몇 달 동안 소련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